네, 국내외 정치권 소식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국건 영남일보 서울취재본부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이종군 데일리안 논설실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첫 번째는 역시 미북 문제 그리고 남북 문제를 선택해봤습니다. 북한을 방문했던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빈손으로 돌아오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친서를 공개했습니다마는 그런데 뭔가 안 풀리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rocess is probably a longer process than anybody would like, but I'm used to long processes too. 자, 이렇게 미북 간의 관계가 썩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해서 미북 간의 관계 개선 그리고 남북 개선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정상들의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믿습니다. 국제사회 앞에서 정상이 직접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 들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북한 비핵화 오래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뭔가 뉘앙스를 풍겼고요. 그리고 이 문재인 대통령은 미북 정상 다 약속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어떤 진짜 생각을 갖고 있을지 기막힌 한 줄 평을 패널분들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뭐 동상이몽일지 아니면 네. 뭐 비핵화를 향한 목표는 서로 같은 것일지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종군 논설실장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머릿속으로 노벨상을 갖고 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 대통령의 꿈. 네, 두 가지에 대한 의미는 이겁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중간 선거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또 미국에서의 메시지 중에 하나가 베트남식이 될 것이다. 자꾸 이 북한에서 이야기하는데 베트남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당시에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회담을 할 때 키신저가 나서서 회담을 하고 끝내 노벨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평화상을. 아하. 그때도 그러니까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상과 관련해서 자신이 계속 집권하기 위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고요. 그 상황 관리를 할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 이번에 싱가포르 가서도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사람과 평화, 번영, 평화와 번영 이 세 가지인데 사실 평화와 번영이라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대북 정책 이름이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평화와 번영이라는 것이 계속 북한과의 어떤 관계에서도 쓰이고 있고 또 외국에 나가서도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그 평화와 번영이거든요. 예.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못 이룬 꿈을 내가 꼭 이루겠다라는 생각으로 대북 정책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차 교수님은 트럼프 대통령은 손안의 손오공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은 안심 운행이요? 네. 아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게 대한 인식 자체가 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 앞에 그 손바닥 안에 손오공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신감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를 지금, 부처님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손오공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든지 핸들링 가능할 수 있는 상대로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은 11월 달 중간선거 때문에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좀 뭔가 달래서 성과를 내려고 하는 거지만 만에 하나 지금 그 11월 중간선거 끝나고 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뭐 지금 비핵화 부분에서 타임테이블을 내어놓지 않는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때는 강하게 제재를 가하는 그런 식으로 그때 해도 충분히 나는 이 김정은 정도는 충분히 내가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시진핑 주석이 작년 초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뒤에 플로리다에 있는 별장에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때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상당히 친하던 이 모습을 보이면서 친구라고 아주 신뢰감을 표했거든요. 근데 띄워줬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보복 간세를 하고 지금 상황이죠. 지금 이중 간의 무역 충돌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신이 생각했을 때 자신이 충분히 이 시진핑을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 그 시진핑에 대해서도 지금 그 무역 제재를 통해서 강하게 이 압박을 하듯이 아마 그 김정은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내가 중간선거라는 고비만 넘기고 나면
그때 말 안 들어도 충분히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제 친서를 딱 공개했는데 각하라는 단어는 6번이 등장했는데 비핵화라는 얘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김정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일종의 아부선 발언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그렇지만 지금 비핵화라는 부분은 뭐 지금 이 6.16 싱가포르 선언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그건 어차피 양쪽이 그러니까 지금 합의가 된 겁니다만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거기에 대한 합당한 뭔가 좀 선제적인 조치들이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그까지 고개를 숙이기까지는 너무하다. 그래서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떼어주는 정도만 가는 것인데 그 속내를 비핵화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미국 언론이 또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진서를 까면서 봐라 이 지금 상당히 내한테 신뢰를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 친서 내용 중에 김정은이 쓴 말 중에 독특한 방식으로 결실을 맺자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독특한 방식이라는 것 자체가 아마 제 생각에는 일종의 이 상호주의에 의해서 주고받기 식으로 가자. 그리고 그 앞서서는 북미 간의 신뢰가 먼저 형성돼야 된다. 이 모든 걸 통해서 비핵화를 가자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조야에서 이야기하듯이 일방적인 그 북한의 선 비핵화 조치보다는 문제는 북미 간의 서로 신뢰를 먼저 형성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독특한 방식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아닐까 생각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안심운행이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미 간에 일단 비핵화를 둘러싸고 지금 일종의 윽박자가 지금 나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한반도 운전자에서 운전자석에 앉아 있는 위치인 거죠. 운전자 입장에서는 지금 2명의 중요한 승객이 안심하고 자신이 모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달래고 얼르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내가 모는 이 한반도라는 이 자동차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목표는 분명히 갈 거야. 그러니까 내가 중재하는 대로 좀 따라와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싱가포르 가서도 북미 정상 두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모든 세계가 다 보고 있는데 이걸 하면 양쪽 다 국제적인 심판을 받을 거다. 이런 식으로 또 따끔하게 엄중하게 경고를 하면서 아마 자신이 지금 한반도 운전자에서 나름대로 상당한 자신감과 함께 상당히 조금 신중하게 뭔가 상황을 몰고 가려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부처가 될지는 좀 성공이 될지. 송국권 본부장께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당근 채찍을 적절하게 쓰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시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부처님 손안에 손오공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했을 텐데 협상을 해보니까는 특히 최근에 그 폼페이오를 3번째 보냈는데 아무 성과 없이 빈손으로 보내고 김정은 만나주지도 않고 거기다가 누구나 당연한 걸로 생각했던 미군 유해 송환 문제. 그것도 전혀 없이 빈손으로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전에 뭐 칠면조 요리를 서둘러서 두부에서 꺼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어제는 이게 좀 길어질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만 해도 뭐 폼페이오가 2020년 그 1차 임기 때까지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볼턴 같은 경우는 1년 내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 장기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만만치 않다. 그리고 여러 가지 채찍과 단거리를 교차적으로 주는 게 필요할 것이다. 이것을 지금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그 2인 3각으로 그러니까는 천천히 가더라도 아니면은 조금 이렇게 뒤뚱거리면서 가더라도 두 사람이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어제 그 이야기를 했죠. 북한과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제사회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방점이 미국 쪽에 찍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북한보다는. 왜 그러냐면 최근에 미국 쪽이나 여러 가지 보도를 보면은 북한이 여전히 영변 그 핵시설 가동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사일 공장 그대로 또 가동 중이고 심지어 SLBM도 그 건조 중이다. 이런 것까지 나오니까 노동신문 영문판은 또 핵광공. 그러니까 누가 봐도 북한 쪽에서 어기는 것 같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양쪽 상반 가세를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미국 쪽을 겨냥한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2인 3각으로.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영국을 갔는데요. 영국 여왕한테 엄청난 또 결례를 해가지고 또 이 비난이 또 엄청나요 또.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영국에서 굉장히 비난하고, 그러니까 군중들이 모여서 뭐 아기 트럼프 풍선도 띄우면서 트럼프 인형이 트럼프 인형이에요, 저 노란 게. 네, 반 트럼프 시위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영국 여왕을 10여 분 이상
떼약볕에 기다리게 하고 또 92살입니다. 예. 이게 92세요? 네. 예, 92살이시죠. 그런데 더 큰 결례는 사실 이 의장대 사열입니다. 의장대 사열에서 원래 초청한 국가의 수반이 오른쪽에 서고 그 왼쪽에 이 초대받은 대통령이 서게 되는데 순서는 맞지만 앞서서 걸어가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초청받은 대통령이 지금 한 발씩 앞서서 지금 걷고 있어요. 이건 사실 의장대 사열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지금 예의를 안 지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영국이 굉장히 격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엘리자베스 여왕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후의 대화에서는 예상 시간을 넘겨서 계속해서 길게 대화를 했다는 걸로 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대를 좀 가벼이 여긴 것 같지는 않은데 적절한 외교 관례를 조금 따르지 않은 매너 문제는 그런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있겠어요.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 외교 이 결례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 취임하고 난 뒤에 지금 해순방 때마다 끊임없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사실 지금 영국 여왕과의 결례 문제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자신의 대화 파트너의 메이 영국 총리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안 좋은 분위기가 연출됐거든요. 그래요? 사실 뭡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메이 총리 직전에 그러니까 딱 그 회담이 직전에 그 영국의 타블로이드 더선과의 인터뷰가 그러니까 공개가 됐는데 보도가 됐죠. 그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메이 총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소프트 브렉시트.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EU에서 탈퇴하지만 EU하고 관계를 적절하게 갖고 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면서 그 정도 자세를 갖고 있으면 우리하고 지금 그 영국하고 미국하고 그 자유무역협정 기대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메이 총리 소프트 브렉시트에 대해서 반발하고 지금 던지고 나간 전 외무부 장관 이 보리스 존슨 외무장관이 아마 훌륭한 총리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트럼프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메이 총리 입장에서는 바로 지금 딱 회담하기 열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또 바로 또 메이 총리를 앞에 앉혀놓고는 메이 총리를 또 띄워축혀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병지고 약지고도 아니고 하는 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그 영국 내에서도 보면 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이 영국을 방문할 때부터 방문하기 원래 일정이 공개됐을 때부터 영국의 시민들이 오면 우리가 보이콧해야 된다. 절대 국빈 방문은 안 된다고 해서 이번에는 국빈 방문이 아니고 워킹 비짓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뭐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이런 식으로 되는데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의 자충우돌이 뭐 지금 세계 곳곳에서 지금 화제를 뿌리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리하고는 막 엄청나게 아니 근데 좀 전에 저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하기 위한 집회에 띄워졌던 트럼프 아기 인형은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귀여워 보이는 좀 되게 좀 화제가 잘 팔릴 것 같아요. 저거 트럼프 만들면. 대통령입니다. 베이비 트럼프라는 풍선도 저렇게 날고 있고요. 그러네요. 신기하네요. 자, 다음 주제로 가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에는 최저임금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상당 부분 또 오르기도 했고 또 그렇지만 노동계에서는 덜 올랐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노동계하고 경영계 양쪽 다 지금 불만이에요. 노동계, 경영계 다 불만이고 뭐 경청도 그렇지만 또 소상공인들 불만이고 노동계 중에서도 민노총과 또 한노총의 입장이 조금씩 다릅니다. 일단 저희 소상공인 연합회에서는 뭐 연대해서 휴업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편의점 나오고 문 닫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다 같이 닫겠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17일부터 뭐 17일 회의를 해서 닫겠다는 이야기고 또 노동계에서는 또 거리 집회, 청와대 앞 시위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경총 같은 데서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으니 어쨌든 이것은 뭐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을 한 것이지만은 거기에 대해서는 큰 정책의 방향은 정부가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 많은 공약부터 해서 물론 많은 공약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것 때문에 뭐 소득주도 성장론까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경제 기본 틀까지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노동계조차도 만족을 못하고 경영계 만족 못하고 다 만족 못한다면 이것은 일단 정부 정책에서 혼선이 됐다고 정부 정책에 일단 실패를 조금 자인을 인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인정을 해야지 어떤 다른 대안이 찾아질 수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노동계며 경영계 다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10,000원까지 향해서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속도를 계속해서 내라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발언을 한번 좀 들어보시죠. 고용 근로자들의 근로소득 증가와 격차 완화 그리고 중산층 가구의 소득 증가는 분명히 올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16%의 최저임금이 올랐고 이제 다음 해에 10%가 또 오르게 됩니다. 어쨌든 10,000원까지 가기 위해서는 매해 계속 16%는 올라줘야 하는 상황인데 속도 조절에 들어간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뭐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지금 많은 최저임금을 그러니까 시간당 10,000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 스케줄들을 따르자고 한다면 오늘 이번에도 15.5%까지는 올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10.5%, 9%밖에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공약했던 2020년까지 10,000원은 달성하기 조금 힘든 거 아니냐. 그 아마 스케줄이 늦춰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뭐 어제 김동연 그 경제부총리가 그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최저임금의 속도를 좀 조절해야 된다는 그러한 발언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뭐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동안 우리 사회가 상당히 소득 양극화 때문에 이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이것이 모든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지금 특히 좀 그 아주 최저임금 선에 머물러 있는 이 근로자들에 대한 소득 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이 그 공약을 한금 사심입니다만은 그러나 또 이 지금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서 또 특히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또 고통이 부담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아마 이 그 지금 이 그 공익위원들조차도 조금 속도 조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 지금 나름대로의 그 적정한 타협선을 냈지만 이 그 노동자든 사용자든 어느 양측도 지금 동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 어떻게 풀어야 될지는 아마 정부가 상당히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그것을 조금 수정할 필요도는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데 그 뭐 그런 여러 가지 여론이 있습니다만은 그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 원칙을 수정할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정부 특히 여당의 입장에서는 일단 지금 그 최저임금 관련된 갈등이 소위 말해서 이 갑을 가는 갈등이 아니라 을과 을의 갈등으로 심화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이 지금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와 소상공인들 일과의 갈등으로 지금 대립되고 있다. 특히 지금 대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최저임금 문제는 별 관계가 없잖아요. 지금 대기업 노동자들은 상당히 최저임금으로 훨씬 더 많은 보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당하는 사람들은 중소 특히 소상공인들이거든요. 소상공인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를 들면 편의점 하는 업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주로 또 이 그 동네 치킨집, 음식점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 골목 상권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 최저임금도 최저임금이지만 그거보다도 지금 임대료가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본사 가맹점들의 그런 아주 그 폭리를 친한 여러 가지 부당한 영업행위 그리고 또 이 카드 수수료 문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개선을 하는 것이 더 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부 여당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연 최저임금을 높이는 부분과 근본적으로 수정하는 부분과 그리고 지금 이 그 을들과의 그 갈등을 어떻게 푸느냐 문제를 어떻게 지금 조화를 해서 할 것이냐 부분은 결국 이 여당이 젊어져야 될 정치적 숙제가 아닐까. 어차피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사실상 지키기 어렵습니다. 2020년까지 2020년에 1만 원을 하려면은 내후년 그러니까 내년에 협상하는 그 최저임금 협상에서 19.7%를 인상해야 됩니다. 20% 가까이를 20% 가까이 인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10% 정도 인상하면서 어떻게 내년에 20% 인상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어려운데 이 상황에서 지금 그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그 추구를 하고 있지만은 지금 일자리가 제일 큰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수석까지 지금 막 교체를 하고 이런 마당이고 그리고 뭐 청년 실업률이 더 높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청와대에서는 서로 뭐 최저임금제 외에 다른 요인이 있다고 하지만은 실물 경제 그 경제 정책을 계속 해온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제 영향이라고 그랬어요. 일자리 문제가. 그렇다면은 이 전반적인 이 경제 기조를 뭐 지금 1년 2개월 정도 됐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할 때가 된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전체적으로 본다면 최저임금을 일단 문제가 되면서 여러 가지 혼란들이 온 게 현실이잖아요. 거기다 주 52시간 근무하면서 역시 여러 가지 혼란이 있죠. 그러면서 청년 실업률 떨어지고 고용률은 하락하고 있고 경제 성장률은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 더 떨어지긴다고 지금 한국은행도 할 정도고 미중 간에 지금 이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이 상황에서 정부가 그런데 기존에 본인들이 원칙을 세웠던 정책들을 계속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필요한 시점인데 지금 아직도
당신들 삼성전자 이런 데서 돈 좀 풀어면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게 여당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상황이거든요. 원내대표가 그런 발언을 했죠. 저는 그것이 이제 두 갈래라고 봅니다. 정부의 시그널이 아까 차 교수께서 말씀하신 부분 김동연 부총리가 사실은 굉장히 유의미한 발언을 했거든요. 예. 정부의 정책 기조와는 사실 굉장히 다른 결이 다른 발언이었어요. 어떤 발언이었냐면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의 어떤 이 부작용들은 지금 최저임금제를 너무 우리가 급하게 한 탓이다. 그러니까 네. 부작용이 이렇게 일찍 많이 터져나올 줄 몰랐다는 그런 사인을 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는 사실 윤수석 포함해서 청와대 어떤 이 관계자들도 함께 한 자리에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저는 조선일보의 최근에 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의 인터뷰가 일면 톱에 실렸는데 거기서 나온 발언도 굉장히 주목을 합니다. 어떻게 발언했냐면 우리가 지금 이 경제적인 어떤 정책 기조를 지지자들로부터 비판을 받더라도 바꿔야 될 시점이다라고 또 인정을 해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지금 정부의 일각에서는 어쨌든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우리가 정부 정책을 계속 이끌어 나가다가는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더불어 삼성의 어떤 이재용 부회장도 만나고 이런 시그널에서 사실 홍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지지자들의 어떤 반발들을 좀 무마하려는 그런 아무래도 정치인이니까 정치인이었고 원내대표니까 사실 정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뒷받침하는 발언이다라는 어떤 시각도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 또 이 자유한국당 그야말로 내홍을 겪고 있는데 이 얘기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혼돈의 그 장면을 볼까요? 저를 비롯한 14명의 의원들이 소집을 요구해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진행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총회 소집근자는 저입니다. 완전 뒷자리 되는 겁니다. 좀 먼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냥 진행을 하는 것이 구두사진이 어떠니 밥을 사니 안 사니 이런 얘기는 묘장실에서는 할 얘기지 초등학생들도 그렇게 안 싸워요. 6.13 지방선거가 끝나고 한 달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비대위원장을 꾸리지 못하고 저렇게 계속 설왕설래 옥신각신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진까지 나와요. 아유. 저는 자유한국당의 가장 큰 문제가 일단은 오소리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영어로 오소리티,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권위나 정통성이 지금 없는 그 공백, 붕괴 이 상황 때문에 지금 빚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과거 이 2003년, 4년도에 차떼기 사건 때 같은 경우는 당에 그래도 중심은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박근혜 의원을 대표로 당대표로 영입을 해서 그 중심을 똘똘 뭉친다든지 아니면 또 그런 혁신을 주장할 수 있는 초재선들의 그런 또 이 상당히 그전부터 혁신적인 목소리를 내왔던 그런 초재선 그룹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나름대로 당의 정통성과 권위를 세울 수 있는 세력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 지금 그 친박계가 비박계를 바라보는 심정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사람들 탄핵 때 결국은 다른 당 갔다가 자신들이 불리하니까 돌아와가지고 결국 홍준표 체제 옹립해갖고 결국 지방선거 패배한 사람들 아니냐? 왜 당신들 책임 안 지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비박계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결국 당을 망가뜨린 탄핵의 장본인들인데 왜 자신들 반성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양쪽 다. 그렇죠. 양쪽 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생각해서 해법은 결국 갈라서는 거죠. 결국 갈라서 이혼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저는 그것이 해법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해법이 안 되는 게 절대 안 갈랐습니다. 안 갈라서요? 그 자기들이 지금 패장가죠. 완전 진 가문이죠. 세 번 내려졌습니다. 그 총선, 대선, 지방선거 세 번 내려졌지만은 그래도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자본이 있어요. 뭐 재산도 재산이고 그렇지만은 그 제1 그 보수 세력을 대표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그 패장가에서 자기 지분을 그 패장가에 남아있는 지분을 자기가 가져가려고 싸우는 것이지
이것을 서로 완전히 헤어질 정도로 그래 나중에 뭐 따로 가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의 전례를 또 생각을 할 거예요 아마 분명히.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도 결국은 한계를 느낀 쪽이 다시 이제 복당을 해서 지금 다시 친박 비박에서 잔류파 복당파 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바른미래당이 그것을 또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 갈라서려고 생각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그게 해법이 안 돼요. 갈라서지는 않고 이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잔류파의 전략이 변경됐다 이렇게 봐야 돼요. 잔류파는 뭘 목적으로 했냐면 비대위를 무산시키는 걸 목적으로 했어요. 비대위 만들면 자기네들한테 칼이 들어올 거다. 공정권을 완전히 가져갈 거다. 그런데 막상 비대위원장 명단 5을 보고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전날도 사실은 굉장히 격렬하게 의총장에서 무언가 하려고 작전을 다 오전 중에 짰었거든요. 그런데 하루 종일 5시간 동안 어떻게 바뀌었냐면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만 물러가라. 그러니까 이 비대위원장 5명으로 안심을 했다. 이 정도 사람들이라면 이렇게까지 칼이 직접적으로 목에 겨녀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어떤 분위기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전략을 바꾸자. 비대위를 무산시키면 사실 또 국민들로부터 비판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성태 한 사람만 잡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략을 수정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